폐쇄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시신. 폴리스 라인은 그냥 괜히 무서워요. 무서워, 겁나. 그리고 시신 위 천장에 뚫려 있는 의문의 구멍. 이 남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걸까? 구멍이 왜 뚫렸지?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죽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도시 볼티모어.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이 도시에서 2006년 5월 16일 한 청년이 실종됐다.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집을 떠난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온 가족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이의 절친한 친구 보토 역시 친구를 찾기 위해 $1,000에 이르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야속하게도 레이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길하다. 그렇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던 때 볼티모어의 오래된 호텔 벨베데레 근처에 있던 주차장에서 레이가 타고 나갔던 차량이 발견됐고 오, 레인. 사람들은 이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베데레 호텔의 바로 옆에 있던 폐쇄된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구멍이 포착되었는데 어? 실종 8일째이던 2006년 5월 24일 건물의 옥상 구멍 아래서 레이 리베라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구멍 아래에서.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게요. 부검 결과 그의 몸은 타박산과 철과상으로 성한 데가 없었고 아, 높은 데서 떨어졌네. 아이고. 갈비뼈 골절, 양쪽 폐에서 발견된 자창, 18에서 23cm에 이르는 열상과 두개골 기저부까지 이어진 손상. 게다가 오른쪽 정강이뼈는 살갗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긴 시간 부패가 진행되어 검시관마저 사인을 판단하지 못한 채 미제로 결론을 내렸고 볼티모어 그 어디에서도 타살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레이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옆 건물인 벨베데르 호텔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유가족은 경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청년이 자살했을 리 없다는 것. 자살할 이유가 없지. 제일 행복할 시간인데.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안경과 핸드폰은 추락한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 깨진 것 하나 없이 그럼 온전했다. 누가 치워놓고 간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다. 벨베데레 호텔은 번화가에 위치해 사람이 뛰어내렸다면 누군가 목격했거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호텔 안에서 레이를 본 사람도 없었고 하필 사건이 있던 날 옥상을 비추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다. 어? 하필 전날 고장이 났다고? 수수한 방은 있었나? 없었겠죠. 그리고 자살 사건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호텔 옥상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45피트, 즉 13.7m로 사람이 스스로 뛰어서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 그럼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 수 있겠는데? 긴데? 올비티크 선수도 9m가 맥시 최고거든요. 칼로이스도. 이상하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위치에서 발견된 레이 리베라.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그는 정말 자살한 것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것이 현장 축소 모형입니다. 이곳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벨베데르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호텔로서 볼티모어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전체가 벨베데르 호텔 본관이고 호텔 앞에 있는 이 낮은 건물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여기 빨간 구멍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레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호텔 부속 건물인데요. 사용되지 않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어. 시신이 바로 이 공간에 천장이 뚫려 있는 구멍 밑에 부패된 채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레이는 왜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된 걸까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아니 이 건물이 지금 폐쇄돼 있다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건물. 네. 여기를 근데 구멍이 났으면 떨어졌나?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구멍에 레이의 DNA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만약에 뛰어서 거기를 부딪혔다면 뭐 혈흔이나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요? 아, 존 박사. 존 박사.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박사 좋아요. 현지 언론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 레이 리베라의 사건, 과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죠? 왜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타살에 의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서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사람을 높은 곳에서 멀리 던져가지고 어떤 건물에 구멍을 뚫릴 정도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13m.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겠다. 네. 라고 하는 행위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거니와 지나치게 복잡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눈에 띄고 흔적을 남기기 너무나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폐쇄된 공간이었고 그 뚫려 있는 지점을 저는 만약에 그 피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뚫려 있는 거 미리 확인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경이나 폰이 전혀 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여서 이렇게 하면 자살로 오해할 수 있겠다.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제가 경찰이 자살로 판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더 신빙성이 높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정황 증거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이 아까 뭐 사인은 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뚜렷한 다른 살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락했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그 구멍을 통해서 추락한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누군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기보다는 자살일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수사팀의 의견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이 지금 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멍으로 사람이 추락을 했다면 미세한 물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있다는 전제로 아마 수사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락인데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제가 이 와. 부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본다면 이 양쪽 폐가 지금 절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창은 이렇게 찔리는 적입니다.
자창은 이렇게 베이는 적이죠. 근데 찔렸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의 범행 도구로 찔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찔렸어요. 내부에서요? 이건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갈비뼈들이 추락과 같은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 부러질 때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가지고 내장 장기들을 많이 찌르는 네. 현상이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의 왼쪽 이마에 부딪혀서 머리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른쪽 다리 무릎 밑에 발목까지의 이 뼈가 동강이 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바닥의 지면에 닿았을 때 골절이 되면서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추락은 확실하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락사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추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멍이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글로 구멍을 빠졌다라는 전제를 본다면 네. 주차장 쪽. 왜냐하면 주차장 쪽에서 바닥까지가 한 6m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진 게 아니고 한쪽 주차장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판이 좀 밀려 있는 형태로 약간 보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던지거나 밀었다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꼿꼿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등이나 머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평론에 내려와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분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면적이 넓게 떨어지는데 이 구멍으로 봐서는 본인이 뛰어내려서 의도적으로 발로 디디면서 빠진 형태의 구멍이지 않겠느냐. 그게 작은 걸로 봤을 때 네. 꼿꼿이 선체로 거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네네. 아니 근데 천장이 뚫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집 천장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이 천장이 무슨 종이장도 아니고 두껍지. 굉장히 두꺼운데 사람이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릴까도 싶은데. 그러게요. 아까 네. 주차장에서 6m 정도의 높이라고 하셨죠. 6m에서 떨어진다고 천장이 뚫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장 재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얼핏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 천장을 만든 저 재질이 아마도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재질이 아닐까 싶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의 구조가 이제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로 그 사이에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재질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은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재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를 하고 큰 충격을 가한다. 혹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이 닿는 물체가 거기에 충돌한다라고 하면 뚫리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아래 위로 철판이고 가운데가 스티로폼이라고 했을 때 철판이 그렇게 쉽게 뚫릴까? 알루미늄판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알루미늄. 네. 그 철판도 두께가 충분히 얇으면 뚫려요. 굉장히 강한 그런 속도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충격을 준다면 하중이 실리면은 네,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작가님과의 조금 다른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네. 누군가 주차장에서 어떤 위협이나 폭력 상황이 벌어져서 본인이 도주하기 위해서 그 정도 높이면 내가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 자살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점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약간 타살과 자살이 좀 혼합된 듯한 마지막 자기가 뛰어내린 것은 자신의 의사이기는 했으나 그 뛰어내기를 결심하는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설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혹은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가늠하다 보면 높이가 그 정도가 안 되겠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일차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안경을 떨어뜨렸다면 누군가 도망간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미 사망한 것을 보고 안경과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러면 또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일차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해자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레이를
자살한 걸로 위장시키려고 했다는 건데 네. 정창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추락했다는 것엔 동의를 하고요. 새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6m니까 내가 떨어져도 도망갈 수 있겠지라고 상상을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파넬 같은 아무리 좀 부실한 지붕이라도 6m 정도 떨어져서는 뚫리기 힘들고 휘어질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관에서는 13점 몇 미터 그래, 13.6? 거리가 있다고 굉장히 들었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닥에 착지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골절이나 뇌 손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이제 의구심이 그렇기는 하네요. 아까 척추의 손상도 없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정도면. 그냥 땅이었으면, 그냥 시멘트였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샌드위치 파넬인데 샌드위치 파넬은 이제 판을 이렇게 넓적하게 하니까 이것이 충격 한번 받아주는 거 휘면서 충격 한번 받아줍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오른쪽 발로 떨어지면서 거기 좁은 부분에 힘이 다 모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데미지가 일어나면서 살짝 뚫려요. 한 번 뚫린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또 쉽게 뚫려버리죠. 그렇죠. 처음에 한번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정창욱 교수님의 의견에 또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추락으로 지붕을 뚫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멍의 위치가 주차장에서 떨어지면 저 위치가 맞는데 호텔 옥상에서 그 옥상 구멍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14m. 네, 네네네.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이 구멍의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네. 사건 현장을 또 3D 영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3D 시뮬레이션을 도와줄 법공학 연구소. 다양한 특수 장비로 가득한 이곳은 화재, 교통사고 등은 물론 항공사고, 붕괴사고 같은 대형 재난안전사고 현장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제 실험으로 재현하기엔 위험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이 호텔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제 제시된 높이가 30m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0m 옥상에 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 제시된 길이가 12m 계속 이제 이 속도를 바꿔가면서 추락 지점에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가능할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람의 고동을 보시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추락하는 지점 자체가 관성 때문에 좀 짧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락했을 경우에 지금 추락하는 지점이 약 13.7m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락 사고의 주요 변수는 이제 건물의 높이와 그다음에 초기에 추락하기 전 속도. 일반인이 이제 뛰어서 13.7m의 추락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3m/s의 속도가 초기 속도가 필요한데 엄청나네요. 빠르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거지. 우사인 볼트가 12m/s를 뛰기 때문에 100m를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굉장히 내기 힘든 속도라 일반적인 추락사로 보기에는 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누가 밀었다든지 하게 되면 충격력으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추락 지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야만 저게 말이 되는데 또 누가 밀면 그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레이가 지금 118km의 거구인데 그 속도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뭐 누구든지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면 직업이 뭐 육상선수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죽음의 공포를 극한으로 느꼈을 때 정말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서 막 로켓처럼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 다 열어놓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자, 호텔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추측하신 정창욱 교수님. 네. 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뛰어보시는 건 아니죠? 자, 여기 호텔이 있습니다. 이 높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 후에 땅에 도착할 것인가? 1, 2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3초? 거기에 사용되는 공식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m를 집어넣고 뭐 대략 2.5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초. 자, 이번에는 여기서 수평으로 탁 뛰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면 여기서 13.7m가 될까요? 네. 너무 간단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Vx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 m/s. 그러네. 네, 이 정도면은 다리가 짧은 초등학교 학생도 이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숫자로 보니까 또. 네. 그럼 검 교수님께서는 왜 호텔 옥상이 아니라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설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호텔의 옥상까지 그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아요. 목격의 위험, 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위협을 하고 올라가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둘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뛰어내릴 때 그 사망한 레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좀 자기가 도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았나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맞아요. 목격자가 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목격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 수사 상황은 못 찾을 수도 있고 있는데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보고도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 자, 물리학 정창욱 교수께서는 과학적인 계산으로,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 분석으로 추락 지점을 서로 다르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가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법의학자 미리암 모야란 분인데요. 어떤 의견인지 직접 듣기 위해서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Soy Miriam Moya, soy experto forense o perito judicial. En España se dice perito judicial, que realizo investigaciones en la corte, ¿no? En los tribunales y demás. Vamos a ver, el suicidio, o sea, la policía determina que es un posible suicidio, o sea, lo cataloga, pero en la forense te dicen lo contrario, porque es imposible unir esas lesiones a ese suicidio, aparentemente. No corresponde con una caída es imposible. Fractura abierta es de haber la fuerza, sobre todo contra una pierna. Esa doble fractura abierta es lo más habitual que nos encontramos en una persona adulta cuando es atropellado. 치였을 때. Lo atropella de una manera, o sea, no totalmente frontal. Si este es el cuerpo, no sería así. ¿Me explico? Sería más en oblicuo.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 저 부위가 그러네. 세단이면 네, 저렇게 돼요. SUV는 좀 더 높게 올라옵니다. 그러네, 그러네. Así es como se consiguen esas lesiones que tiene su pierna derecha. Además es que me explico, entonces siempre suele ser en una pierna y en la otra no. Muy habitual esa lesión. 그럼 머리랑 가슴 쪽은 Si cae de cabeza, tiene que, evidentemente, tiene muchas laceraciones y demás, pero esas meninges, esas vértebras están intactas. O sea, la vértebra cervical es imposible que con esa altura esa masa, o sea, la proporción existe y es imposible que no se hubiera dañado. Por otro lado, si cae de pie, que es lo que me preguntasteis también, ¿cómo es posible que se rompa con una fractura abierta derecha y no tenga ninguna lesión, ninguna rotura en la pierna izquierda? Si caes de pie, es imposible a esa altura, con ese peso, con esa masa, que no te hagas nada. 그럼 일단 교통사고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네. 절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발성 골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물론 저도 만약에 교통사고라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를 쳐서 뼈가 골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의 면적을 본다면 무릎이나 그렇지. 또는 이런 그 복합골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격이 한꺼번에 되니까 여러 조각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망한 사람이 왼쪽 이마에 상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쳤다면 이 몸이 이쪽으로 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가 차 앞유리에 닿아서 뇌가 골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러네요. 반대편에 뇌가 이렇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입고 그 상처라고 한다면 폐까지 갈비가 골절이 되면서 뇌 장기들을 찔러서 절창이 일어났겠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한정적인 정보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런데 권일용 교수께서는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교통사고 후에 시체를 유기한 거라면 왜 저곳에 뒀을까? 네네. 특히 교통사고에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발적인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가해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시신을 어딘가에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차에 싣고 어딘가 현장을 빨리 이탈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을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의 건물에 그 시신을 갖다 놓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런 경우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랜드마크인데. 뭐 차량도 있고 한다면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신을 뭐 들고 가가지고 뭐 산에 어떻게 묻는다든가 인적이 드문 강이나 곳에 바다에 뭐 어떻게 유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저것은 시신을 남의 건물에다가 옮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누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도 따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지.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 아저씨 그 지붕에서 뭐 해요? 이거를 걸리지 않고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시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레이 리베라의 추락에 대해 과학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들께서 추락사라고 추측을 하신 것처럼 유족들도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특히 아내 앨리스는 레이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자살할 이유는 없다. 면서 경찰의 의견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당일의 의문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실종 당일에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증, 현금, 카드 모든 게 담겨 있던 페이클립만 사라졌다.
자, 세 번째는 사건 전날부터 집 경보음이 울리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심각한 표정,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도 좀 의심 갈 만한 정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두 번째로 제시되었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부분도 상당히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필 그 소지품만 어딘가로 없어졌을 이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제거를 했다거나 그 소지품이 없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음 뒤에 뭐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사연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유가족들의 주장대로 이게 타살이라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아까 그 레이와 가장 친하다는 사람 기억나시죠? 포터? 포터. 네. 네. 그러니까 포터가 실종 당시에 찾는 사람에게 1,000불을 주겠다는 현상금을 맞아요. 제시를 했고요. 그렇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실종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건가? 의심을 피하려고. 그렇게 이제 찾고자 노력을 했던 이 포터가 막상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직원들한테 일체 회사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리고요. 외부에다가 냄새가 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경찰 조사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법률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나 대화들이 나올 때는 회피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런 건 확실하겠죠? 태도가 바뀐 건? 글쎄요. 근데 이제 태도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실종됐을 때 그 거액의 그 현상금을 걸고 가족들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사망을 했고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나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뭐 이런 과도한 액션의 표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이게 CCTV만 그러니까. 잘 작동이 되었어도 그러게 말이에요. 실마리가 좀 쉽게 풀렸을 텐데 네. 약간 괜히 또 CCTV가 그때 당시 또 고장이 났다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손을 댄 게 아닌가. 네, 그래.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저런 랜드마크에 있는 CCTV 고장난 채로 가만 놔두겠냐고요. 바로바로 고치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CCTV가 좀 적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결정적인 CCTV 영상은 뭐 없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어떤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CCTV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그런데도 어떤 타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자료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신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건 포터 같아요. 왜냐하면 포터가 이렇게 현상금을 직접 먼저 걸고 뭔가 가족분들과 함께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들이 요거는 뭔가 캥기는 거다. 뭔가 그리고 또 시신 발견된 후에 완전 태도가 바뀌고. 네. 저는 의심을 포터가 계속 생각이 막 드는 거 보니까 저는 그쪽에다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을 점점 알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더해질수록 답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 더 뭔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 더 어려워지는 다 오르신 말씀드리고 네. 맞아요. 하니까. 이게 미스테리로 가능성도- 끝난 이유가 있네요. 이 사건이. 진짜. 네. 자, 정말 복잡한 사건 현장입니다. 네. 하지만 타살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곽재식 작가님은 일단 자살로 보셨고요. 자, 누군가에 쫓겨 달려가다가 주차장에서 추락사했다는 권일용 교수님. 또 도주하다가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했다는 정창욱 교수님. 그리고 교통사고의 변수를 제기한 법의학자 미리암 무야의 가설까지 들어봤는데요. 레이 리베라 죽음의 미스터리.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8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하나의 사진.
뭐야? 이거 청바지 아니야? 사람 같은데? 고드름 매달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드름이 된 듯 건물의 지붕에 매달려 얼어붙은 한 남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의문의 사건. 도대체 그는 왜 고드름처럼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했는데 바로 그때 길을 걷던 마을 소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형체. 소녀가 발견한 것은 지붕에 달린 거대한 고드름. 아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드름처럼 얼어붙은 사람이었다. 머리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발에는 기다란 고드름까지 달린 미스터리한 남자의 모습. 말이 안 돼. 소녀의 제보를 받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충격적인 사건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대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저 건물에 매달린 채 사망한 것일까? 게다가 마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자가 발견된 건물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3층 높이의 기숙사. 하지만 남자는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 이후 경찰이 밝혀낸 그의 신원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호노프였다. 그는 고층 빌딩 수리 전문가로 평소 50m가 넘는 고층 건물에서도 능숙하게 일해왔고 그의 여자친구는 고층 빌딩을 매일 오르는 그가 겨우 3층 높이의 건물에 매달려 사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상한데. 말이 안 되지. 청년이 건물에 매달려 사망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18년 1월 11일 마을에는 새벽 내내 굵은 눈과 가벼운 눈이 번갈아 내렸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닥쳤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 청년은 싸늘한 죽음으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또 놀랄 게 있어요? 뭔데? 그의 사망 시각이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2시간. 2시간 만에 저렇게 됐다고? 그럼 살아있는 채로 매달려 있었던 건가? 2시간. 저렇게 고드름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그렇지. 사람이 죽은 지 2시간 만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지붕에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그의 죽음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부검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게다가 또 얼었으니까 더. 그렇지. 예.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경우에는 사망 시간, 추정 시간도 거의 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2시간이. 네. 아, 그렇구나. 지붕에 매달려 고드름이 되어버린 남자 예브게니 티호노프. 그는 그날 왜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 2시간 만에 얼어붙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자, 고드름이 된 남자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 뭔가? 말이 안 되는 너무 상황인 것 말이 안 같아요. 되는 게 그러고 많아요. 아까 사고 같지는 않은 게 여자친구의 증언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고층 건물에 굉장히 그렇지. 능숙한 사람이었고 고작 3층밖에 안 되는 높이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허무하게 죽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등반 사고로 그 사망하신 분이 시간이 지나서 뭐 빙하나 얼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간혹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렇게 고드름의 형태로 저렇게 사망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자 입장에서는 또 저는 어떤 형상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모양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면밀히 보고 같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뭐 조금 그 얼음이 덮여 있어가지고 상체 쪽에 어떤 상태로 지금 매달려 있는지를 잘 판단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굉장히 기괴한 형태로의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도 처음이고요. 네. 저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영상에서 나온 그 경찰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사망 시각을 발견되기 2시간 전으로 추정을 했고요. 자살의 근거가 없어 보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정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네. 최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청년은 어떻게 고드름 형태로 매달려서 죽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장마비 사고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유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어붙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대로 고정이 되는 바람에 몸이 얼어붙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일부러 지붕에 괜히 한번 매달려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급사하는 상황을 처했는데 그 후에 몸이 얼어붙어서 저런 모양이 되었다. 막 이런 식의 생각 저는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고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붕에서 쓰러졌다고 해도 딱 지붕 끝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저는 순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쓰러져가지고 얼어붙기 시작한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약간 눈사태 같은 느낌 혹은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이 쪼개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으로 살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점점 얼어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부분만 매달린 정도에 고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 쭉 미끄러진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밤새 쌓인 눈이 아침에 녹아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려 버렸다. 그런 식도 가능하겠죠. 저는 이 곽재식 작가님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가 이분을 타살하고 이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 그리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섬뜩하다. 그 일반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기네스 기록에서 오래 매달리기 선수의 신기록이 16분 3초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 후 2시간 이후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사망할 당시 전에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16분이라는 시간과 2시간을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타살로 이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결박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세 분 다 사망 이후에 얼려진 것이다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건물과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한 다빈치 노트 제작진. 먼저 당시 시베리아의 날씨를 재현하기 위해 영하 5도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시베리아 마을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재현해냈다. 대단해, 대단해. 여기에 청년이 발견된 건물을 대신할 폭 3.5m, 높이 1.8m 크기의 초대형 세트를 준비. 저가 경사면 지붕. 그리고 오늘의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까지 함께했다. 다음으로 준비할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인체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고기? 세 가지의 온도가 다른 수조에서 살아있다가 사망한 상태의 37도 실험군,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상태의 20도 실험군, 사망한 후 오래 방치된 상태의 0도 실험군을 설정하기 위해 각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담가 돼지고기 안팎의 온도를 맞춰주었다. 야, 저렇게. 진짜 궁금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일의 기상 데이터를 참고해 시베리아의 강한 바람을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를 장착하고 밤새도록 내린 눈을 재현할 제설기도 준비 완료. 건물에서 올라오는 난방열과 태양열을 고려해 히터까지 설치. 고드름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야, 최대한 비싸게 구현을 그러게요. 하셨네. 실험 스타트. 가장 먼저 고드름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눈이 필요하다. 제설기를 작동시키고 지붕에 눈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서큘레이터를 함께 작동시켜 주었다. 똑같은 바람. 지붕에 일정량 이상의 눈이 쌓여야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고드름이 생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드디어 지붕에 눈이 쌓이고 쌓인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데 고드름이 만들어질 조건까지 완벽하게 갖춰졌다. 와,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다. 정성이다. 이제 수조에서 0도, 20도, 37도로 온도를 다르게 유지한 돼지고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준 뒤 세 가지 상태의 실험군을 설정. 여기에 옷까지 덧입히면 실험 준비 완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고드름이 어느 정도로 자랄 수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야, 2시간 만에 저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이 시작된 지 30분 경과. 하지만 고드름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설마 이대로 실험은 실패하는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실험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조금 지난 그때 밑에. 생겼어. 0도로 설정한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실험군과 비교해봐도 0도에서만 고드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한 후지 영도니까 오래 방치된. 반면 37도의 실험군에서는 고드름이 쉽게 생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험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 경과. 하지만 생각보다 고드름이 잘 얼지 않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진 전문가와 제작진. 까다로운 실험 조건으로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그래도 지붕에는 엄청 많이 생겼네요. 조건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추위와의 싸움만이 남았다. 계속되는 실험에 추위는 점차 심해지고 서큘레이터마저 얼어버리고 마는데 장비가 다 얼었네. 추위 속에 계속되는 기다림. 2시간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어떤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얼마나 자랐을까? 영하 5도의 상황에서 실험이 시작된 지 2시간 20분 경과. 과연 그 결과는? 영도가 제일 많이 자랐겠지. 2시간 만에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자라기 시작한 고드름. 미세하지만 조금씩 고드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실험 종료. 과연 2시간 경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세 가지 실험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고드름의 길이. 37도의 실험군에서는 2시간이 지나도록 끝내 고드름이 생성되지 않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를 대신한 영도의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가장 길게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바로 사망한 거 아니고. 네. 고드름 사나이의 마지막 2시간 미스터리. 실험에서 확인한 결과처럼 어쩌면 청년은 사망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고드름처럼 길게 얼어붙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결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제작진들 진짜 네. 열일하셨. 직접 러시아에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네. 수사를 하셨네, 수사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TVN 다빈치 노트 제작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인은 어떤 동료였나요? 저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예브게니와 외벽 로프 전문 회사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했고 친절하고 좋은 동료였습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집안 내력으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증세로 호르몬 약을 먹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의 죽음도 자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야, 이렇게 되면은 함께 일했던 이제 동료는 자살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집안 내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는 사실 상당히 놀란 게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파일링이나 추측하고 들어맞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네. 아까 약간 외향적인 성격일 가능성 최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잠깐 지나가면서 네. 하셨는데 뭐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친절한 성격, 우울증 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좀 그것과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권 교수님이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요, 그냥 찍은 겁니다. 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커.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거.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유기를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안에.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잠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거라니까? 스스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 뜨겁게. 연재인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좀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을지.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 같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그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아, 13살에? 네. 17살엔 명문 벵거 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에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 없이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예로는 2017년에 김정남 암살 사건 네, 크게 한번 화제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었냐면 두 사람이 교대로 김정남의 얼굴을 핥히거나 얼굴에 손을 끼를 대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원화 독약의 형태의 물질이다. 두 물질이 같이 발라졌을 때 섞이게 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단순한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물질로 니코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담배에 니코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니코틴 같은 경우에 순도가 높은 농축액이 사람 몸속에 주입되면 사람 살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소비가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머리야. 네.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H라고 파이가 해서 맞아. 그죠?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 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게 뭐냐면 지금 강 박사님 계산에서는 저 가방이 비어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안에 다 공기가 차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만큼 공기가 밀려 나올 거예요. 공기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저 시간이 또 단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네.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줘.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네.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네. 좀 이게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발각이 됐거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밀폐된 공간 안에 가서 질식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권일영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윌리엄슨은 대체 어떻게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물쇠까지 채운 걸까요?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네. 이게 지금 과연 혼자 가능하느냐. 일단 들어간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이든 자이든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지퍼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하면 이렇게 할 수 누르면, 있으니까. 밀면. 네.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제작진이 들어가 봤어요? 어떤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서 아, 전문가.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는 사실 저도 결과를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좋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다빈치 노트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사건과 동일한 가방을 준비. 자물쇠 또한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 완료.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간 다빈치 노트. 과연 이들은 자물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고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대테러 부대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네,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대통령 경호부터 특전사 장교로 활동한 10년의 경력. 풀지 못할 현장의 미스터리는 없다. 미스터리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일단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충분히 혼자서도 잠그고 안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말이 쉽죠.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근데 진짜 뻑뻑하네요. 지퍼가. 저기 팔만 넣는데도 저기 힘든데. 저한테 쥐나겠다. 하나를 잠그겠죠? 하나를 잠그고 자물쇠 채우기에 성공한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자물쇠를 방금 채운 거예요? 네. 이 이론대로면 잠그다가 사망한 그러니까요. 저 이론대로라면 잠그다가 정신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추리소를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교사이자 상상 그 이상의 트릭을 만들어내는 추리소설 작가 윤자영. 저는 수십 개의 트릭을 고안했고 수백 개의 트릭을 소설에서 봤습니다.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과연 그는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까?
쉽지가 않네요. 방금 몇 초 전에 자신 있다고 하셨던. 멋쩍게 웃으시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추리 소설 작가 윤자영도 성공.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을까? 방법은 있긴 있네요. 그죠? 스포츠 가방 특성상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주의 웜홀이 생각나는데요. 웜홀은 우주에서 두 지점을 연결하여 지름길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웜홀의 원리처럼 만약 가방 안에서 천을 당겨 지퍼구리의 두 지점을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긴 하다. 야, 천재다. 이용해서 아, 그래, 천이니까. 가방이 천이다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변형이 있죠. 이 변형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저는 먼저 걸었어요. 한쪽을. 그들이 이용한 방법은 이러했다. 먼저 지퍼를 끝까지 닫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가방 안쪽에서 천을 구부려 양쪽 지퍼를 가깝게 모아준다. 모아진 반대편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자물쇠를 잡고 눌러 채운다. 잠근 다음에 안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두 전문가는 가방 천의 재질을 이용해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게러스 윌리엄스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자세나 그리고 이 잡는 또 면적 또한 되게 좁아요. 얘는 지금 이 손잡이나 이런 장신들이 웨빙이나 이런 게 설치돼 있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잡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 사람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 지금 여기 피가 났거든요. 자기 스스로 여기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움직임과 시야의 제한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엔 어려울 거라 예측했다. 실제로 가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비좁은 공간 탓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걸까?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 나선 다빈치 노트.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는 저는 마술사이자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 와, 진짜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셨네요. 그러게요. 세상의 모든 트릭은 내 머릿속에 있다. 매직 프로듀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자물쇠가 잠길 수 있었지? 같은 마술사로서의 궁금증이 가장 먼저 크게 일어났어요. 저희 마술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첫째, 닫는다. 둘째, 자물쇠를 잠근다. 셋째, 가방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잠겨있는 가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뾰족한 물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크다. 지퍼로 되어 있는 이 가방은요, 지퍼의 한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쿡 하고 찔러주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가방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가방 안에 들어간 후 안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열려있던 지퍼가 처음처럼 다시 잠겨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은 열쇠뿐이었는데 저 방법이 제일 뭔가 신빙성이 있는데. 열쇠로도 가능할까요, 저게? 이번엔 열쇠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로도 가능할까?
열쇠로도 지퍼가 열렸다. 사건과 같이 완벽하게 채워진 자물쇠. 가장 깔끔하네요.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열쇠가 아닌 다른 뾰족한 물건으로 가방을 열은 후에 그 물건은 다른 곳에 치워두고 가방에 들어갔다면 여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열쇠로 나올 생각을 하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바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꽤 힘들게 열었던 걸 생각해보면 계산과 다르게 안에서는 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굳게 잠겨진 가방 속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게러스 윌리엄스.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방 속에서 자물쇠를 채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사고사였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Officers described finding a suitcase with red liquid seeping out. 야,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물쇠를 잠그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일단 마지막 게 가장 좀 신빙성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자살이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게 일단 대단한데 why?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렇게 대충 지퍼만 올리고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저 열쇠를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추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놓을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존박 씨 말씀대로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열쇠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처 열기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는 오늘 의문점을 하나 풀린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열쇠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본다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도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음모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나 알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 영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패스워드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쓸 때도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암호화 돼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공개키?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암호화 기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창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을 해치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계의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쇠는 네가 들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무섭다. 나올 수 없다라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이야기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와. 무서워. 곽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에 연락을 할까요? 지금 본인 의견 접으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 설득이 됐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의 의견에. 자, 저희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물쇠를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들어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